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이수경 작가의 사랑과 혁명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잉걸북스에서 나온 두 번째 무크집 고향이 부르면 오지 않는 것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올 3월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번 무크지에는 황인숙, 강혜림, 양정규, 이수경, 권혜린, 고은규, 서성란, 이호준, 염기원, 이순원 이렇게 1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각자의 문학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수경 작가의 사랑과 혁명은 작가가 이 사회와 노동 환경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이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결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밀한 어조에 집중하다 보면 작품이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혁명. 이수경.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말했다. 조중인가도 싶고 흐흐흐. 의성어를 붙이며 너는 말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 앞 골목을 빠져나갈 때쯤 분리결제라고 해야 하나 물건을 가져와서 일부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카드와 지폐와 동전으로.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번거로운 일이라 짜증이 나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고맙다.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이 그렇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미쳐가고 있구나. 흐흐흐. 진심으로? 뭐가요? 고맙다는 인사. 예, 진심으로요. 편의점 일에 관한, 지금의 너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날, 일요일 오후, 너는 불경을 들으며 일본어 과제를 하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12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엔 남쪽으로 2시간,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대학에 자동차로 너를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오기를 2달째. 22살 너의 주말 아르바이트 2달째. 득도를 하는구나 네가. 그렇죠? 막 하늘을 날 것도 같고 흐흐흐. 일주일 넘게 오가던 비가 안개처럼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미친 비네. 나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번지는 비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지만 아름다운 비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10,000원을 보냈어요, 엄마.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돈을 보낸 뒤 내릴 준비를 하며 네가 말했다. 도서관을 지나 인문대 건물이 보일 때쯤. 왜 그렇게 많이? 지난달 알바비를 받았거든요. 통학을 시켜주는 월요일 아침마다 고맙다는 표시로 네가 보내주는 5,000원으로 나는 저렴한 커피를 사 마시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1+1 캔콜라를 사서 가방에 넣은 뒤 교정과 연결된 숲속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인문대 건너편 학생회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오, 그래. 오늘은 학식을 먹어봐야겠다. 흐흐흐. 내가 너처럼 흐흐흐를 붙이며 웃자.
너는 후드티 모자를 덮어쓰고 차에서 내려 인문대 쪽으로 뛰어갔다. 우산도 없이. 나는 학생회관 모퉁이 이파리가 풍성한 첫 번째 나무 아래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은 채 책을 펼쳤다. 책장을 넘기며 창밖을 보았다. 숲과 벤치와 교정이 천천히 젖어들고 있었다. 한국어 학당이 있는 학생회관 출입문 밖에서 비를 피하며 서성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잎 같고 젖은 겨울나무 같고 명도가 다른 그림자 같은. 지난주 월요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1학년 교양 과목 시간에 킨이라는 유학생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코딩 수업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교수가 칠판에 쓴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설명을 좀 해줬죠. 내가 영어는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쪽도 한국말은 좀 하고. 그러다가 이름과 나이를 묻고 국적을 알게 되고 군부 통치를 피해 한국에 왔대요. 킨 누나는. 거긴 아직 여자가 공부하기 어려운 곳이라지. 그나저나 외국인 학생이 정말 많구나. 그들이 없으면 대학을 유지하기 어렵다나 뭐라나. 그렇게 되었구나, 대학은. 누나는 잘 지내려나? 킨? 킨쬗. KHINMYAT. 전통적인 느낌의 이름이랄까? 작년에 졸업해서 돈 벌러 갔대요. 킨은. 어디로? 공장으로. 차창 밖으로 히잡을 두른 여학생과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인 동양인 학생과 푸른 눈의 학생과 자전거를 탄 유학생들이 고양이처럼 스르르 지나갔다. 맹세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새벽에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방에서 나오며 네가 말했다. 고양이 맹세가 너를 따라 나왔다. 맹세가 네 방에서 잔 거야? 고양이와 너를 번갈아 보며 내가 물었다. 며칠 전부터요. 자다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오면 맹세가 다가와서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 자라고 하는 듯. 그러곤 침대로 올라와 등을 돌리고 엎드려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요. 고양이는 따라다니는 종이 아닌데 우리가 맹세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고양이가 눈을 맞추며 야옹야옹 하고부터는 우리가 그 울음을 알아들을 것만 같은 뒤로는 쟤는 정말 말을 거는 것 같아. 고양이는 집사를 자기들과 같은 종으로 인식한대요. 정말? 우리가 고양이로 보인다고? 아마도. 생후 한 달 된 수컷 페르시안 종 아기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우리 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해 특목고에 입학해 기숙사에 있던 너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 안녕 맹세 하며 스치듯 네 방으로 들어갔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방문을 닫고 깊은 우울과 절망에 잠겨 있었다. 갓 20살에 네 아빠는 동물을 사람의 집에 갇혀 살게 하는 건 학대라 여기는 사람이었으며 나는 동물에게든 사람에게든 거리가 필요했다. 맹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대학에 입학해 막 연애를 시작한 내 누나 주희였는데 주희도 줄곧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었다. 찬이라는 의대생이었나? 어떤 아이야? 내가 물었을 때 주희는 말했다. 너무 잘난 애야. 도무지 모난 곳이 없어. 찬이는. 그래서 닿을 곳이 없어.
부딪히고 부서지며 박힐 그런 곳. 너무 매끄러워서 자꾸 미끄러지는 기분이야, 엄마. 몇 달 뒤 주희의 연애는 끝났고 화분 속 나무둥치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우리 중 누군가 가까이 가면 연한 갈색 털을 세우고 바르르 떨던 아기 맹세는 그들의 종답지 않게 부르지 않아도 따라다니는 이따금 말을 거는 푸른 눈의 어른 고양이가 되었다. 네가 불경을 들으며 과제를 하고 왜 불경 같은 걸 듣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불교의 본질은 없음, 비어있음, 공이기 때문이라고 너는 말했다.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얼마 뒤부터 맹세히 사료그릇 옆에 고양이 간식이 놓였고 어떤 날엔 사료통 앞에 추루 봉지가 있었고 물그릇에 새물이 채워졌다. 어느 날부터는 네 방문이 열려 맹세가 소리 없이 드나들었으며 손가락으로 뭉친 털을 쓰다듬어 풀어주는 너를 볼 수 있었다. 아빠는 이따금 이름 대신 고양아 부르기도 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안개의 입자 같던 비가 빗방울이 되어 툭툭 떨어졌다. 정오 무렵 학생회관 주변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학생들로 붐볐지만 큰 소리가 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내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는 사람도 사소한 소란이나 다툼도 없었다. 노래와 장단, 구호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았다. 헐렁한 청바지와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버건디, 차콜, 네이비 같은 짙은색 계열의 비슷한 옷차림을 한 그들 속에 블라우스와 짧은 스커트, 구두 같은 것으로 멋을 낸 사람은 없었다. 지나치게 차분하고 고요해 정지된 화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편의점에서 1+1 콜라를 사들고 식당 앞 키오스크에서 돈가스 정식 1인분을 주문했다. 식당 입구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스프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너는 자주 그 수프로 점심을 때운다고 했다. 배가 아주 고플 땐 2번, 3번, 5번까지 떠먹은 적이 있다고. 밥을 사 먹지. 내가 말하면 돈이 아까워서요. 흐흐흐. 너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고 싶어요. 언젠가 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마도 고등학생이었을 때 전태일 평전을 읽고 만일 그래야 한다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예, 그렇게 전태일의 최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젊으니까 우리도 젊었으니까 그땐 그런 때였으니까 등골이 서늘했으나 나도 태어난 척했다. 그럴 만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한데 그러진 마라. 묽게 끓인 공차 스프는 맛이 없었고 돈가스 정식은 가격에 비해 먹음직스럽지 않았다. 검은 피부의 유학생이 돈가스가 올려진 쟁반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다가 내가 있는 테이블을 살짝 건드리며 지나갔다. 창가에 길게 배치된 1인용 탁자 위에 식판을 올려놓고 되돌아온 유학생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미안해요. 놀랍도록 분명한 한국어 발음으로 또박또박. 미안해요를 맨 처음 배웠겠지, 이 아이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2번이나 괜찮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 애가 한 번 더 말했다. 미안해요. 창가로 돌아가 등을 보이고 앉은 그의 배경은 아름답거나 미친 비가 내리는 초가을 한국.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 아이는. 남학생 몇 명이 식판을 들고
창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네갈, 수단,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나는 운전석에서 펼쳐본 책 속 국가명, 아프리카 열사의 나라들을 떠올렸다. 주변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크고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몸, 자기들끼리는 자신들의 언어로, 지나가는 하구에겐 영어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잔반통에 남은 음식을 깨끗이 비우고 식당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은 30만 년 전 그 땅에 출현한 첫 인류의 후손들이겠지. 그들의 조상은 뛰어난 노동자, 농부였다고 책에 쓰여 있었다. 전쟁에서 붙잡혀 노예가 되었던 세네갈 출신 무슬림 학자 오마르가 심판의 날에 이르면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우리 땅, 크바크비라고 불리는 강가에 있고 싶다고 했다는 그곳, 그 대륙의 후예. 그런데 여긴 그들이 있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곳일까?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맞은편 창가에 놓인 낡은 피아노 앞에서 한 한국 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솜씨가 썩 괜찮지는 않았으나 귀에 익은 선율이었다.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 나는 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썸머라는 곡일 거예요. 내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듣지도 않고 열의 아홉은 그 곡을 치거든요. 초등학교 앞 피아노 학원 기억하죠? 내가 처음 바이에를 배웠던 딩동댕 음악학원. 거긴 늘 그 곡을 치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작곡가 히사이 시조가 한국에 온 적도 있어요. 너는 조금 긴 메시지를 보냈다. 수업 중 쉬는 시간 흡연장에서 문 교수를 만났어요. 현대문학 교수? 아니, 소설 창작 교수. 이번 학기가 마지막 강의래요. 내년엔 학과가 없어질 거라고. 철학과도 국문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에서 소설책만 읽으며 3년을 버텼다는 너는 졸업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만 지냈고 1년 뒤 대입원서를 썼다.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해 처음 쓴 소설의 제목은 태일.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23살 군인의 이야기였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럴 만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며 내 마음을 서늘하게 했던 너는 테일리라는 이름을 가두고 밥 대신 수프만 여러 번 떠먹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소나기가 쏟아지듯 연주가 끝났을 때 유리창에 톡톡 부딪히던 빗방울은 가는 빗줄기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배고프겠다. 제가 배고픈 걸 잘 참아요. 그런 걸 잘 참는구나, 너는. 곧 폐강될 수업에 들어간 네가 인문대 앞에서 어쩌면 통째로 허물어질 그곳에서 그런 얼굴로 그런 눈빛으로 비를 맞으며 돌아올 때까지 내 마지막 메시지는 읽지 않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걸 잘 참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는. 너를 기다리며 나는 피아노곡 썸머를 반복해 듣고 있었다.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었다는 일본 단편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히사이 시조의 피아노 연주곡 썸머.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뿌옇게 김서린 식당 창가에서 이어폰을 꽂고 네가 알려준 음악을 들으며 배고픈 날 네가 5번을 떠먹은 적이 있다는 묽은 수프를 먹으며 실과 책, 내 친구의 친구, 강과 풀숲과 올리브 그린 같은 그 여름의 단어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의 증조부가 누에를 치고
사철나무를 심고 오리를 키운 강 하류 농장에 차례를 지내러 오가며 바라본 드넓은 땅, 눈 내려앉아 끝없이 눈부시던 뽕나무 밭에 뽕잎 아래 하얀 누에가 꿈틀대던 할아버지의 오두막 같은 작은 집과 마당이 있던 자리에 그곳 그 땅에 공장이 세워졌다. 아저씨는 왜 부자예요? 어머니가 부자지 나는 아니야. 9살이나 10살이었던 겨울 아저씨네 2층 집 응접실에서 눈 내린 정원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방울과 종과 금실과 은박지로 싼 초콜릿과 빨간 줄무늬 지팡이 사탕과 과자로 장식된 전나무를 힐끔대며 내가 물었을 때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결핍 없는 눈으로 그렇게 말하던 증조부의 외손자는 어머니의 돈으로 무역회사를 차리고 할아버지의 땅에 공장을 세웠다. 국내 최초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한국의 자연과 인간이 합작해 만들어낸 신규원이었다는데 섬유 제조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과 적절한 습기와 천혜의 기후 조건과 길쌈으로 길들여진 한국인의 솜씨가 한국을 섬유왕국으로 만들어냈다는데 그런 이유로 강변의 비옥한 뽕나무 농장은 스웨터를 짜서 수출하는 방직 공장으로 대체되었다. 아저씨네 공장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19살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내게 새 구두와 블라우스와 반듯하게 주름 잡힌 치마로 차려입히고 어렵게 구한 양담배 한 보루와 미제 화장품을 선물로 들고 봄볕 따스한 일요일 아침에 나를 앞세워 아저씨네 집으로 갔다. 날카로운 철망과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그러나 곧 초여름 장미넝쿨이 감싸 안아 꽃을 피울 아저씨네 높은 담장 아래서 엄마는 내 블라우스 앞깃을 만져주며 말했다. 꽤 큰 공장이라더라. 이 집 아저씨는 똑똑한 사람이야. 키가 쑥 자란 전나무 너머 응접실 유리창으로 검은 뿔테 안경 대신 빛나는 금테 안경을 쓴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저금리 저유가 저 달러 지금은 호황이란다. 아저씨가 소파에 앉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시작하자 엄마는 가방에서 양담배와 미제 화장품을 꺼내 탁자 위 크리스털 재떨이 옆에 올려놓았다. 남미의 정글에서 중동 아프리카의 열사에서 곧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될 거다. 손가락으로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아저씨가 말했다. 내 공장에 와서 일을 배워라. 아저씨는 말했다. 20살 초여름 동해 트기도 전 새벽에 나는 출퇴근용 봉고차를 타고 강을 거슬러 할아버지의 땅 아저씨의 공장으로 갔다. 내 친구의 친구와 또 다른 친구들도 구름 같던 우리 때는 어디로 갔을까? 명주씨를 품은 누에들은 어디에 있을까? 붉게 까맣게 오디가 익어가던 여름은 눈 내려앉아 끝없이 눈부시던 겨울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승합차에 태워져 강변을 지날 때마다 하루 전, 열흘 전, 1년 전 시간이 거꾸로 흘러 물결이 가던 방향을 돌려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작고 작아져 19, 16, 10살, 3살. 마침내 나는 나라는 존재는 씨앗처럼 작아져 다른 세상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일제 중고 자동 편집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고 원사의 종류와 이름과 번호를 외우고 일본어와 영어 타자기 자판을 익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아저씨는 말했다. 출근길 강변엔 자주 안개가 피어올랐다.
나뭇잎과 풀들은 무섭게 자랐다. 너는 왜 일을 안 해? 무더워진 여름 어느 날 잡곡이 섞인 밥과 시래기국과 콩자반으로 점심을 먹던 친구의 친구가 물었다. 친척 아저씨가 사장이야. 나는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아저씨? 응, 사장님. 니네는 부자구나. 나는 아니야. 아저씨네가 부자지. 그러면 넌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젓가락으로 밥과 콩자반을 집어먹던 친구의 친구가 내게 물었다. 1분에 영타 300타를 치면 서울 본사로 보내줄 거래. 누가? 아저씨, 아니 사장님이. 본사에 가선 뭘 하는데? 나도 몰라. 나도 올해는 안 있을 거야. 네 아저씨 공장에서. 작업복에 묻어온 오일 냄새와 실밥과 먼지가 뒤섞여 떠다니는 컨테이너 식당 안에서 조금 자란 단발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급하게 밥을 먹던 친구의 친구가 작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넌 뭘 할 건데? 내 이름은 은주야, 이은주. 대답 대신 이름을 알려주며 친구의 친구는 남은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마셨다. 난 은영이, 이은영. 알아, 사장님. 아니, 네 아저씨랑은 성이 다르구나. 아저씨, 아니, 사장님은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외손자야. 외자가 붙은 친척이니까 성이 다르지. 은주는 말끔히 비운 식판을 퇴식구에 올려놓고 지름길에 있는 문으로 갔다. 나도 은주를 따라갔다. 햇볕이 뜨겁게 쏟아져 두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발길이 드문 수풀 속 뒤엉켜 자란 풀들과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려 컨테이너 식당에서 공장까지의 거리는 더 멀게 느껴졌다. 은주의 뒷모습도 희미해 보였다. 은주는 질긴 덩굴을 헤치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러면 넌 뭘 할 건데? 생각하며 나는 풀이 뭉개진 자리를 밟고 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열뼘도 안 되게 가까워졌을 때 은주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꼼지락거리다가 작고 앙증맞은 립스틱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발라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밋빛 중간 핑크 22번 로즈. 화장실 거울 속 22번 실의 색으로 물든 두 개의 입술, 두 개의 얼굴. 그러나 조금도 예뻐 보이지 않았다. 20살 우리의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내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짓고 서 있자 은주는 립스틱 뚜껑을 닫아 주머니에 넣은 뒤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우리 언니는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교에 다녀. 나랑은 성이 달라. 외자가 붙어서. 외사촌. 근데 올해는 안 다닐 거래. 명문 여자대학교에. 언니가 뭘 할지 나는 알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은주가 속삭이듯 말했다. 일제 자동 횡평기를 통과해 화려한 몸체로 변신하는 실들. 인디언 핑크, 다크 브라운, 라이트 그린, 올리브 그린, 에메랄드, 베이비 블루, 거울에 비친 장밋빛 중간 핑크. 그 불안하고 낯선 색의 이름을 외우며 진초록색 방직기계 사이를 배회하던 여름. 삑, 실 끊김, 센서가 울리면 실이 걸렸어요. 실이 끊어졌어요. 직원에게 알리고 땡볕이 내리쬐는 이따금 소나기가 내리는 풀숲 새길을 뛰어 식당으로 가서 은주와 함께 밥을 먹고 퇴근 2시간 전부터는 스웨터 샘플과 원사 견본책이 어수선하게 널린 사무실 한쪽 책상 앞에 앉아 영타 연습을 하거나 와타시와나 아나타와로 시작하는 일본어 문장을 암기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만 거기 있는 내가 있을 뿐인 하루가, 한 달이, 여름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본사에서 내려온 아저씨가, 아니 사장님이 사무실로 나를 불러서 물었다. 영타는 좀 늘었니? 일본어는? 언젠가 일본어 과제를 하는 너에게 내가 물었던 적이 있다. 부자를 일본어로 뭐라고 해? 오카네모치, 네가 알려주었다. 아나타와 오카네모치 데스까? 당신은 부자인가요? 내가 말하자 너는 흐흐흐 웃었다. 20살의 나도 그렇게 더듬거렸을 것이다. 아나타와 오카네모치 데스까? 아저씨도 너처럼 하하하 소리를 내며 웃었다. 나는 또 너에게 물었다. 일은, 일본어로 일은 어떻게 말해? 그러나 너의 대답은 간단치 않았다.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나는 일은, 그러니까요, 엄마. 의미가 불분명해요. 직업을 말하는 건지, 노동을 의미하는지, 사건을 뜻하는 건지, 존재나 운명 같은 추상적인 말인지, 가령 어느 저녁 네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너를 불러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거냐고 물었을 때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너는 추상적이고 의미가 불분명한 대답을 했지. 그날 밤 네가 시 한 편을 들려주었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정지에 이르렀을 때 씨앗처럼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던 어느 밤, 너는 더듬거리며 시를 읽었다.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너는 왜 일을 안 해? 물었던 내 친구의 친구에게 금태안경을 빛내며 내 공장에 와서 일을 배워라 했던 증조부의 외손자에게 나에게, 너에게 그것은 무엇일까? 와타시와 시고토가 아리마센. 나는 일이 없어요. 20살의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시고토, 그런 말을 배웠구나. 또 뭘 배웠니? 아저씨가 말했다. 남미와 아프리카 열사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면 모두가 걱정 없이 오카네모치가 될 수 있나요? 포장라인 내 친구의 친구는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내 친구의 친구에게 나의 일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만 나가봐도 된다. 탁자 위에 펼쳐둔 신문을 집어들며 아저씨가 말했다. 그래, 세상은 바뀌고 있지. 등 뒤에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증조부의 외손자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고 마지막 목소리였다. 포장라인 내 친구의 친구는 손이 빨라지고 나는 자판을 보지 않고도 1분에 영타 300타를 칠 수 있게 되었지만 화려한 원사로 직조된 스웨터는 한국인의 몸에는 지나치게 큰 사이즈의 그 옷들은 남미의 정글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고 있었겠지만 어머니가 부자였던 아저씨도 부자가 되고 있었겠지만 세상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실이 걸렸어요. 실이 끊어졌어요.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내 목소리를 듣고 뛰어와 끊어진 실을 연결하고 오일 상태와 게이지를 점검하던 직원은 주문서와 도안과
샘플과 원사를 대조하며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디자이너는 찜통 같은 컨테이너 식당에서 잡곡이 섞인 밥을 퍼주던 아주머니는 격리사원과 내 친구의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플라스틱 바구니에 쌓인 수백 장의 스웨터와 투명한 비닐 포장지와 박스들이 널린 2층 포장라인 구석자리에서 내 친구의 친구가 보여준 것은 어느 책에선가 낱장으로 뜯어낸 문장의 팔품사 명사편. 우리 언니 명문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저번에 비 오는 날 언니한테 내 이름을 줬어. 주민등록증. 이건 비밀인데 언니는 그걸로 진짜 노동자가 될 거래. 소곤대던 친구의 비밀. 진짜 노동자? 그게 뭔데? 나도 몰라. 그래서 나도 올해는 못 있어. 네 아저씨 공장에서. 그러면 내가 둘이 되거든. 그러면 너는 뭘 할 거니? 대답을 듣지 못하고 끝나버린 여름. 힘들게 지나온 시간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내 누나 주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의대생 찬이와 연애가 끝난 뒤 우울해하는 주희에게 20살 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사진 속 얼굴이 너무나 활짝 웃고 있어서 눈과 입과 뺨, 온 얼굴로 웃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랑에서 미끄러진 주희를 웃겨주고 싶어서 꺼내본 주희와 나는 많이 웃었다. 한참을 웃다가 막막하고 암울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내가 말하자 그 애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 이제 미래를 생각해봐요. 네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후 우리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그래서 네가 돌아올 오후 4시가 가까워지면 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틀어놓고 캔콜라 2개를 손에 쥐고 너를 기다렸다. 학생회관 모퉁이 이파리가 풍성한 첫 번째 나무 아래 서서 온종일 내린 비에 떨어진 나뭇잎이 젖은 벤치와 보도블록 위에 무늬를 만들었고 버스 정류장 앞으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없으면 대학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너의 말처럼 베트남, 미얀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의 베네수엘라, 인도, 스리랑카, 절반은 다른 대륙, 다른 땅에서 온 학생들, 단풍나무 같고 겨울상 같고 갈색 털의 아기 고양이를 닮은 고양이는 사람처럼 자면서 꿈을 꾸는 동물이래요. 그래? 예, 혁명이죠. 혁명? 사랑이고 감긴 눈꺼풀이 떨릴 때 수염과 꼬리와 발이 움찔거릴 때 작은 소리를 내며 입이 움직일 때 잠든 것 같지만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사랑이나 혁명은 고양이의 꿈처럼 아무도 모르게 우는 줄도 모르게 웅크린 작은 고양이가 어느 날 푸른 눈에 늠름한 고양이가 되어 야옹야옹 말을 걸며 다가오는 것처럼 이라고 언젠가 너는 말했다. 비 오는 초가을 한국. 저들은 무슨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을까? 서둘러 식판을 비운 뒤 빠른 걸음으로 풀숲을 걸어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성문 종합영어에서 뜯어낸 책장을 몰래 꺼내보던 포장라인 내 친구의 친구는 그의 이름으로 노동자가 되었을 외사촌은 방직공장 사장이었던 증조부의 외손자는 어떤 꿈을 꾸며 나는 지금도 자판을 보지 않고 명타를 칠 수 있고 원사의 색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쓰이지 못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섬유산업이 수출 100억 달러 신기록을 세우던 호황의 시절, 영세 중소업체들은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고 몰락했다. 아저씨의 공장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강변, 할아버지의 비옥한 땅이, 부자어머니의 돈이, 날카로운 철망 위로 장미꽃이 피던 2층 집 담장이, 눈 내린 정원과 전나무가, 비싼 값에 사들인 일제 편집 기계와 끊어진 실을 연결하던 직원과 디자이너와 포장라인 친구들과 마지막엔 아저씨가. 세상이 바뀌고 있었지만 아저씨는 한국이 아닌 곳으로 도망치듯 떠났고 그곳은 아름다웠을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곧 내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오후 4시에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너는 오지 않았다. 곧 폐강될 강의를 마친 문 교수가 그 교수의 소설 창작 강의를 너는 특별히 좋아했다. 너희를 조금 더 붙잡고 있을지도 몰랐다. 흡연장에서 문 교수를 만나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몰랐다. 너를 기다리며 SNS에 올라온 어느 작가의 산문 한 편을 다 읽고 그 소식, 네가 쓴 소설 속 이름이 떠오르고 그래야만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며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네가 떠오르는 그 여름 흩어진 씨앗들이 도착한 자리를 온종일 너의 교정에서 마주친 얼굴들을 생각해야 했던 그 일을 내가 알아버릴 때까지 와야 할 너는 오지 않았다. 서기 2000 땡땡년 소옥성 땡땡의 심야 배송 노동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0시간 30분 주 6일을 일하다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AM 5시 24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쓰러져 죽었다. 재련소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는 이물질에 맞아 숨졌고 재련소 옥상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숨졌고 탱크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제지공장 19살 청년은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 죽었다. 19살 청년이 쓰러진 공장에서 유독물질 황학가스가 검출되었다. 청년이 쓰러져 죽은 공장에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8월 13일에는 에어컨 설치를 하던 27살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방치되어 죽었고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8명 부상, 2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고 회사 대표는 비숙련 노동자 불법 투입, 대피 경로의 총체적 부실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8월 7일 땡땡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동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6월 경북 청도군 댐공사 건설 현장에서 50대, 20대 두 하청 노동자가 잠수 작업 중 사망했고 3월 경기도 의왕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7월에는 울산 남구의 공사 현장에서 인천 서구 공사 현장에서 산문 아래 기사 하나가 링크되어 있었다. 땡땡공단 25살 여성 K씨가 땡땡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으로 대학의 중요한 현금 공급원인 그들은 출입국 사무소에 단속 중 인간 사냥처럼 너무 무서워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땡땡의 꿈은 추락했다. 마침내 네 모습이 보였다.
비를 맞으며 나무 아래로 가까워지는 너를 보았지만 나는 링크된 기사를 닫고 서둘러 운전석에 올랐다. 너는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비에 젖은 네 눈꺼풀과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내 입이 꿈을 꾸듯 움찔거렸다. 엄마, 흐흐흐. 사랑이고 혁명이고 미래일 네가 흐흐흐 울기 시작했다.